오늘 주제는 역사를 속인 이 위대한 거짓말인데, 역사를 속인 거짓말이 얼마나 기발난 거짓말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모든 역사는 사실은 조금씩 틀린 예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어떻게 왜곡된 것들을 어떻게 또 어떤 다른 기록들이 나타나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것은 역사가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여기서 한 주제는 누군가가 속였다는 것보다 속인 것이 수백 년 동안 믿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믿어요. 사람들이 왜 그것을 믿었느냐, 거꾸로 이거를 추적해 보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키니네라고 아시죠? 말라리아 치료약. 의약품은 정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 것 같지만 키니네가 만들어져서 말라리아가 극복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때까지 제국주의 군대가 침공하지 못하던 데가 열대지방입니다. 가면 말라리아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군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거기 또 이상한 게 많잖아요. 뭐도 있고. 그래서 열대지방에 침공을 못하다가 18세기에 말라리아가 치료약이 나오면서 이제 열대에 집단적으로 군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칼이나 창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은 쓰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도 어떻게, 여기도 어떤 분이 제가 와 계신지 모르고 또 이걸 보고 또 나중에 나 여기서 배웠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지식은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왜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수백 년 동안 믿느냐. 다시 말하지만 아니라고 해도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냐. 이게 프랑스 혁명 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소위 바스티유 감옥 점령 사건입니다. 당시에 1789년 7월 14일에 바스티유를 습격해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마치 요즘 말로 하면 정치범, 어떤 양심범들, 죄 없는 사람들 갇혀있던 거를 구출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이제 혁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 얘기는 최근에 많이 밝혀졌지만 당시 바스티유에 죄수가 7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치범은 1명도 없고 4명은 진짜 범죄자였고, 그때는 이 감옥하고 정신병원이 별로 구별이 안 돼서 정신병자가 둘이고, 딱 한 사람이 프랑스 국왕을 내가 암살하겠다 이래갖고 잡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로 정신병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풀려난 사람들 중에 다 도로 감옥에 다시 갑니다. 정신병자는 병원으로 가고 죄수는 맞아 죽나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이제 자기의 갈 길을 가다가 다시 이제 갈 곳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때 혁명군 시민군이 죄수를 구출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여기 지하에 소총 3만 정이 보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무기를 탈취하고 이제 혁명을 하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사건은 바스티유를 함락하고 이제 이게 압제와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건처럼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야 그럴 수 있는데, 왜 바스티유를 가서 소총을 꺼내러 간 것이 양심범, 정치범을 구하러 가는 것으로 둔갑했느냐. 정치범은 1명도 없는 바스티유 감옥이 왜 사람들에게 거기가 무슨 어떤 정치범들이 꽉 몰려있는 곳으로 됐느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당시 프랑스는 이제 신문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소설, 수기 같은 게 출판도 되고 이제 많이 근대화된 시대였죠. 그런데 바스티유에 진짜 정치범이 갔던 건 루이 14세, 그 이전 시대였어요. 루이 15세. 여러분 삼총사가 활약하던 그 시절, 그 삼총사의 유명한 조연인 리슐리의 추기경, 이런 사람이 당시 체포영장 없이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민주화된 사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꼭 정치범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정치범 들어갔어요. 근데 정치범도 들어가고 자기 나름대로는 좀 사회에 해로운 사람,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잡아서 쳐넣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바스티유였어요. 그러다가 루이 16세에 와서는 이제 비판도 많이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는데, 루이 15세, 10대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이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영화로, 소설에도 많이 나온 철가면. 저게 아주 인상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만 멋있잖아요. 뭔가 근데 철가면도 아니고 원래는 이 비로도 천으로 된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 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17년간 목욕하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사람들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철가면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영화에 나온 소문들이 다 돌아요. 뭐 루이 16세 쌍둥이 동생이라는 둥, 뭐 왕위 계승 뭐 때문에 가뒀다는 이런 소리가 이제 막 돌면서 사람들이 바스티유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좋게 말하면 신비하고 나쁘게 말하면 하여간 무시무시한 감옥이라는 이미지가 쫙 깔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또 이거 요즘 말하면 그건 정치범이죠. 갔다 온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정치범이라고 또 다 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 뭘 또 좀 안 되긴 했죠. 10년씩 감옥에 있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얘기를 또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히트도 쳐야 되니까 과장해서 이제 막 씁니다. 그래서 그 르네빌이라고 이 사람도 이제 언론인 뭐 요즘 말로 언론인이라고 해야 될까 소설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뭐 시 같은데 뭐 이렇게 썼어요. 뭐 저기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지옥이 어쩌고저쩌고 악마가 살아있다 막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건 저기 감옥 써낸 얘기고 자기가 감옥 생활한 일기 그 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서 밥 먹은 얘기가 있는데 식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이게 매일 이렇게 나온 건 이게 이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첫날 나온 건데 요즘도 이렇게 하려면 한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날 한번 이렇게 준 건지 잘 준 건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당시 바스티유가 인원이 줄고 정치범 이런 애들 오게 되면서 루이 16세가 대접을 잘해줘라 그래서 식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심지어는 꼭 외박하듯이 이거하고 외박도 할 수 있고 부인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올 수 있고 그 다음 밖에 나가서 뭐 저기 게임도 하고 식사는 보통 중산층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식을 요구하면 거의 귀족 수준으로 주고 심지어는 감옥 있는 사람한테 감옥에 있다고 고생한다고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사 먹기 싫으면 모아가지고 저금했다가 갖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도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빠삐용 들어보셨죠? 빠삐용이라고. 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빠삐용이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 감옥에 근데 거기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빠삐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그 전설적인 그 아프리카의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다 뽑아갖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의 이야기를 합쳐서 자기 얘기로 썼어요. 그러니까 정작 탈출해서 솔직하게 자기 얘기 쓴 사람은 별로 스타가 못 돼서 가난하게 살고 이 친구는 가서 여러 사람 얘기를 조합해서 해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 영화 빠병은 스티브 맥킨이라고 그 좀 이렇게 그 양반이 좀 미안하지만 딱 그분 인상을 보면 사람이 좀 뭔가 처절하고 냉정하고 약간 없어 보입니다. 근데 빠병 그 쓴 분 인터넷 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얼굴 보면 얼굴에 개기름이 잘잘 흐르고 딱 보면 도저히 이게 뭐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얼굴 보면 완전히 정말 뭐가 생겼어요. 아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게 생겼어요. 근데 하여간 그 빠병 얘기도 다 잡아서 모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는 것은 일단 선입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은 정말 악독한 감옥이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수기가 돌아가니까 바스티유의 뭐 지하 감옥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그날 바스티유로 함락했던 사람들이 그 이 공포스러운 지하 감옥이 어딨냐 그러고 막 찾아다녔다는데 그때 지하 감옥이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등등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어떤 거짓말이 왜 역사가 되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그 전쟁터에서는 항상 모든 정보가 옵니다. 기업에서도 항상 모든 정보가 옵니다.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모든 정보가 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정보를 몰라서 실패한 적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기가 정보를 잘못 선택하는 거죠. 그 잘못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굉장히 상반되는 사람을 좀 둬야 하는 게 또는 참모를 거느리거나 자기 친구를 사업 파트너를 할 때도 너무 똑같은 사람을 두면 안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안티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믿고 싶은 걸 믿거든요. 어떤 두 가지 정보가 상충할 때 인간은 감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망을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스티유 얘기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속였다기보다는 뭔가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특히 대중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대중을 속일 때는 오랫동안 사람이 믿고 확신을 가지는 그럴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는 데서 상황 판단이 잘못되고, 상황 판단이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대책을 세우는 것도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여담이지만 사기치는 사람들은 기발한 속임수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속임수를 하나 가지고 이 속임수에 걸려들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맞춰서 기발한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다 한 가지 갖고 요 먹이에 걸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 정말 진실한 정보냐, 아니면 내가 바라는 정보냐,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냐, 이걸 구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 이게 유명한 람세스 2세 아부신벨 신전에 있는 그 거대한 부조를 이제 다시 이게 그래픽으로 그린 것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크게 그렸냐면, 이 람세스 2세가 했던 전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카데시 전투라고 히타이트하고 이제 붙은, 당시 요즘 말로 거의 미국하고 소련이 붙은 시기예요. 당시 남쪽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와 북쪽 터키 쪽에서 내려왔던 히타이트 간에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를 하고 나서 람세스가 내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해서 아부심젤 신전을 그냥 벽화와 글씨로 꽉 쳐놨죠. 물론 여러분이 가셔도 상형 문짝이 되면 읽지는 못하겠지만, 하여간 그 얘기가 그 전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또 보면은 이집트군이 위기에 몰렸는데 람세스가 전차를 몰고 앞으로 가면서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적을 쳐서 대승리를 거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신전을 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랫동안 역사학자들이 웬만하면 믿었어요. 역사 기록에 조금 뻥이 들어갈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아부심벨 신전은 지금도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고 엄청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이렇게 줘놓으면요, 야, 설마 저거 뻥치려고 저렇게 줘놨겠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제 여기는 없는 말이지만, 아까 제가 인간은 믿고 싶은 걸 믿는다고 그랬는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또 인간은 자기 그릇만큼 믿어요. 예를 들어서 황금이 방에 가득 쌓여 있더라.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 황금을 집 것도 아닌데 생각하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에게 그래요. 빌딩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또 믿는데, 속된 말로 간이 작은 사람은 그것도 못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자기 그릇만큼 믿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이렇게 큰 거 지어놓고 비석도 막 크게 지어놓으면, 요만한 비석에다 적어놓으면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는데, 또 왜 사기도 크게 치면 믿는다는 말, 어떻게 자꾸 얘기가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는데 하여간에 이래놓으면 믿는 경향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이겼다는 얘기를 굉장히 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히타이트 수도가 발견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뿐 아니라 이집트에서 여기서 보낸 문서까지 발견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얘기가 정확하다는 게 이제 판정이 났죠. 카데시 전투는 사실은 이집트군이 승리한 게 아니라 간신히 패전을 모면한, 죽지 않고 살아난 한 6대4 정도를 사실은 죽는 건데, 히타이트군이 약탈하느라고 딴짓하는 바람에 안 죽고서 어떻게 간신히 후퇴에 성공한 그런 전투였다는 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 역사가 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이게 제가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그랬는데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옛날 기록물들은 되게 정치적 의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은 정말 거짓말을 떼고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정치인이 거짓말을 한다, 정치는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해도 정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사회 갈등을 조절을 하면서 하나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세 사람 이상이 넘어가면은 사람이 의견 일치해서 뭘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는 말, 둘까지는 조직이 아닌데 3명 되면 조직이 있고 단체고, 5명 넘어가면 팀장이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람 5이 모여서 뭐 먹으러 갈까 해보세요. 절대 맞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단지 어떤 권력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집단이 생기면은 정치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권력욕이든 무엇이든 무엇을 했든 정치는 기본적으로 여러 집단의 갈등을 조절하는 데에서 정치의 존재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가 굴러가다 보면 국가가 망한다거나 뭔가 정치가 심하게 타락하는 경우는 갈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많이 버리고 갈등을 이용해서 갈등을 조장해서 권력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항상 같이 공존하지만 그 비율이 과도해질 때 어떤 사회가 어떤 큰 위기로 갈 때일수록 봉합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조장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할 때 국가와 사회가 이제 파괴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전이라는 것도 좋은 의미의 거짓말은 있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나쁘게만 보지만 사실 람세스가 엄청난 군대를 갖고 와서 내가 사실 깨지고 왔노라 이래 버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히타이트 군이 지금 쳐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북쪽에서 전쟁이 나도 상관이 없고 모르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걔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내가 갔다 깨지고 왔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르르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 몰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뭐 뒤가 부려서 더 크게 지었는 거짓말을 하니까 더 크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회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그게 꼭 거짓말이 아니라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전에 그것이 어떤 용도로 시행됐느냐 그리고 그 정치, 집단 또는 통치자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거죠. 다만 이런 것을 좀 악용해서야 안 되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는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여책이 없는 얘기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고 그랬다. 그 아줌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 말을 했다고 믿고 싶어하고 또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또 믿어요. 소크라테스가 뭐 악법은 법이다. 제가 여기서 악법은 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놈이 누구한테 돈 먹었나 뭐 어디 또 사람들한테 부당한 이걸 막 하는지만 소크라테스가 악법은 법이다 그랬다 그러면 일단 좀 꺾고 들어가요. 그분이 그러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건 사실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유명한 말들은 대개 다 거짓말이에요. 뭐 자유가 아니면 죽으면 달라.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죠. 미스터 헨리도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고 유명한 말들은 다 없어요, 대부분. 되게 이제 이렇게 저널에서 이렇게 강조된 이야기들인데 다만 그것들이 한 시대의 사상을 대표하거나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건전한 방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뭐 어쨌든 거짓말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치적 사건과 어떤 정치적 역사적 교훈이란 사실 그렇게 왜곡되기도 쉬운 겁니다. 정치 선전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정말 정치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영화 브레이브하트 멜 깁슨 말고 거기에 멜 깁슨 말고 멜 깁슨하고 친구가 됐다 적이 됐다 하는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영화 배우지 참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브레이브하트의 그 농민군이 죽은 다음에 스코틀랜드 귀족을 단합시켜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쟁취하는 왕인데 이 양반도 영화의 주인공은 안 됐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패전해가지고 그 늪지에 숨어들어서 고생하는데 나중에는 그때 늪지에서 게릴라 이렇게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를 모아서 영국군을 쫓아내고 스코틀랜드를 독립시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도망 다닐 때 정말 어려운 시절에 그 유명한 얘기가 혼자 쫓겨 도망가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없이 좌절해갖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이렇게 거미가 한 마리 앞에서 이렇게 거미줄을 치더래요. 그래서 심심해서 돌을 던져서 끊었다는 거죠. 좀 있다니까 또 치더래. 또 끊고 그냥 심심해서 이러고 있다가 이 정말 끝없이 치는 거미줄을 보고 뭔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아, 이게 아니다. 나가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싸우자. 그래서 거미에게서 교훈을 배우고 나왔다는 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숨었던 동굴이 어디냐? 그래서 지금도 이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 얘기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영국의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얘기도 있어요. 위에서 저 바이킹 대인족이 쳐들어와서
또 깨져가지고 동굴에 숨었다가 또 뭐 해서 거미 이야기 있고요. 이 이야기가 또 무슨 어디 저 기업 교훈에도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거짓말이 역사가 되는 이유 중에서 이 책을 원래 썼던 원저자분이 서문에 쓴 얘기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이 거짓말이 되는 이유가 지나친 단순화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 뒤에 나오는 예화에도 사실 다 통하는 말인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지나친 단순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든 역사의 문제든 가능하면 쉽고 좀 단순하고 다시 말하면 좀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개인에게 나타나면 그 거미 사건처럼 어떤 한 번의 결심 또는 어떤 한 번의 참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당신이 왜 종교개혁 아니 왜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뭐 산에 올라갔다가 뭐 갑자기 뭐 벼락에 꽝꽝 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양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집요하게 물어요. 당신은 어떤 특별한 계기 때문에 거기에 오게 됐습니까? 그러면 또 누군가 대답하다가 그냥 이제 비스무리한 얘기를 한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한 번 결심해서 저 길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또 엄마들이 애들을 잡아요. 너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 장래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면 이제 또 누구는 뭐 5학년 때 결심을 했니? 뭐 누구는 뭐 결심을 했니? 저한테도 굉장히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역사학자를 하기로 했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인데 다만 내가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날부터 나는 죽자 사자 역사를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어떤 걸 보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한 적도 있었고 이걸 갖고 군인이 되고 싶었다고 한 적도 있었고 우리 동네에 어찌 멋있는 누나가 있어갖고 아 저 누나를 보니까 나도 어떻게 의사가 돼서 간호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 적이 다 했는데 그 수많은 길 다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길 중에서 내가 이 길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만약 의사 됐으면 아 우리 옆집에 이쁜 누나 때문에 뭐 저기 뭐 비행사가 됐으면 뭐 어디 갔다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운명을 좌우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왜냐?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좀 꿋꿋하게 나온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겠지. 남다른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자꾸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용감하게 나가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용감할까?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고민하고 꿋꿋하게 가는 사람도 고민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핑곗거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핑곗거리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다고. 역사에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개인의 삶도 바뀌지 않고 역사도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쉽게 문제를 이해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이 수많은 역사의 거짓말을 만듭니다. 이게 또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사회 문제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뭔 한 가지 문제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단순화시켜요.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A라는 제도를 누가 시행하자고 그랬는데 시행이 안 돼요. 뭐 좀 안타깝죠. 그때 시행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났어요. 막 200년 후에도 그걸 하자고 난리를 쳐요. 그럼 과연 200년 후에 그걸 해갖고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미 2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A라는 제도를 또 누가 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누군가 또 막 화를 내면서 저 사람 생각이 틀렸다라고 그래요. 그래 세상의 모든 제도는 시행하면 다 문제가 생겨요. 한 번에 그냥 해결되는 게 없어요. 모든 제도는 쉽게 말하면 A라는 제도를 시행하면 A라는 단점이 따라오는 거고 B라는 제도를 시작하면 B라는 단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거를 시행하면 그냥 쉽게 쫙 나간다.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제도를 바꾸든 개혁을 하든 새로운 세상을 찾는 것은 항상 새로운 문제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답을 잘못 찾고 자기의 문제나 조직의 문제나 사회나 국가의 문제를 잘못 해석하게 되고 이제
자꾸 힘든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면 그 말이 정말 정답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문제의 기준은 뭐냐? 옛날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게 장래나 미래에 봐서는 그게 더 이익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네로 황제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이 책에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뭐 사실 어떤 얘기든지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하고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양상만 갖고 한 건 아니죠. 로마의 대화제는 이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서기 67년에 로마에 이제 대화제가 납니다. 요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 로마가 한참 더울 때였어요. 근데 로마가 또 원래 덥대네요. 여름에 비도 안 오고. 그래서 황제는 그 안치오라고 옆에 딴 데로 피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여름 별장, 바닷가 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로가 지었던 그 전차 경기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 요즘 말로 하면 전차 경기장 객석을 나무로 쫙 만들었답니다. 거기다가 또 돈을 아끼느라고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좀 저질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불에 잘 탔대요. 그래서 이게 확 둥근 경기장 안에 불이 확 붙으니까 이게 화로처럼 돼가지고 그냥 익어서 확 번지면서 주변을 동시에 덮친 거죠. 폭탄처럼. 또 이게 경기장 주변이니까 상가들 많고 밀집 지역이어가지고 확 번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원래 옛날 도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화재입니다. 그래서 집들을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짓고, 우리나라 수도 한양을 건설했을 때 서울에 있는 모든 집들을 기와로 덮는다는 게 국가적 플랜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완성은 못하는데 이 사대문 안에 있는 집들은 전부 기와를 덮자라는 게 당시 그 국가의 추진 목표였어요. 그게 도성 안에 초가지업교 기와집으로 꽉 차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멋있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화재 예방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와집도 안에 나무를 넣기 때문에 지난번 남대문 탈 때처럼 이게 잠깐 폭발하는데, 그래도 초가집은 이게 그냥 휙 붙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 날아다니는 불은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제 기와로 덮자고 그러고, 그러다 또 서울도 대화재가 한번 납니다. 그랬더니 집들의 굉장히 집들 간격 때우고 중간에 뭐 이렇게 물 놔두고 그런 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도시, 잘 보존된 도시는 그 도시 계획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이쁜 게 아니라 옛날엔 화재 예방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로마도 처음 로마 아우구스트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에는 2층 집 이상을 2층까지만 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다닥다닥 붙으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가 이게 확 팽창을 하니까 당연히 수도로 인구가 몰려들고, 그리고 옛날부터 그랬지만 수도는 귀족만 모이는 게 아니라 원래 가난한 사람도 다 몰려들어요. 어느 나라 수도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빈민들이 모여드는데, 이게 또 당시 요즘 말로 하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니까 이태리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민족이 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하고 똑같이 거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집 가진 사람들은 신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처럼 아파트가 생겨요. 목재 건물로 7층, 8층까지 줬대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임대 수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신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 쫙 짓고 그냥 한 집에 벌집처럼 들어가 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들이 간격을 띄워야 되는데 빼곡하게 들어가서 로마가 이제 그 소위 몇 군데 귀족 거주지 빼놓고는 완전히 그냥 꼭 SF 영화에 나오듯이 그냥 다닥다닥 붙은, 한때 뭐 홍콩의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굉장히 보기 싫어졌대요. 그랬더니 네로가 이걸 보고, 네로는 원래 이거 노래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미적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라, 이거 수도가 영 지저분해지고 또 위험도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니까 요즘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빈민들은 또 재개발한다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재개발하면 집값 오를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간다고 아우성이고, 그 아파트 주인들은 재개발하면 또 이렇게 2층, 7층 이것도 못하니까 소위 말하는 불법 임대 건물이고 또 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를 하고, 그러면 귀족도 반대하고 민중도 반대하니까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추진해? 그게 추진을 못하고 이런 거 있다가 가 있었는데 화재가 터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터지니까 이게 갑자기 확 번지는데, 한 번 번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다 삼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70%가 탔다고 그래요. 그 로마가 서울로 말하면 14개 구가 있었는데 10개 구가 타버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이 막 사방에서 붙으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릅니다.
가다 보면 불이 앞질러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어쨌든 네로가 거기 있다가 화재가 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달려오죠. 이 온통 불구덩인데 여러분 그 진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건 진짜 위험해요. 연기 뭐 숨 막으면 되지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 꼭 내가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갔다 온 건 아니지만 실제로 불나면요 이 오만 것들이 다 타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숨을 한 번만 싹 마셔도 바로 거의 기절 상태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막 이러면서 헤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한 모금만 마셔도 이제 기절해 버릴 정도로 이제 온갖 게 다 타고, 그 다음에 불하고 연기 속에서는 이게 어디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퇴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깜깜. 그런 상황인데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날 또 네로가 경호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불 붙는 집에 들어가서 사람까지 꺼내와요. 그랬더니 또 그 여자를 구해오니까 남편이 고맙다고 돈까지 줬대요. 황제인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는 갔더니 또 누가 황제라고 했더니 웃기지 말라고 쳐가지고 또 한 대 맞고 나뒹굴고 뭐 이제 막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사람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황제 황궁으로 오는데 사실은 그 네로의 궁전도 다 탔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처로 가서 이런 언덕 어디로 피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또 하여간 옆에 아부자라는 애를 두면 안 돼. 항상 옆에서 이거 하던 애가 네로가 원래 이런 시 읊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원래 이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은 희극보다는 비극을 좋아해요. 평소에도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맨날 공연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화재가 로마가 다 탔으니 황제도 비참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고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옆에 이런 하던 애가 이 슬픈 감정을 역사에 남겨야 된다. 그러니 시를 한 수 지어라. 그래갖고 네로가 이렇게 올라가서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그 슬픈 감정을, 그러니까 그때는 시가 노래니까 이 해 때문에 자기가 이제 즉석에 때 창작을 해갖고 하다가 너무 슬퍼서 가슴이 메어져갖고 하다가 말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자기는 너무 이 큰 비극을 많은 역사적 현장에서 이 비극을 노래한 건데 솔직히 그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눈에는 황제가 불타고 있는 로마를 보면서 네로가 띵까띵까 하는 것만 보였어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이 이거 노래 한 곡 하고 싶어서 걸작을 남기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황당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재개발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요즘도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가끔 어디 뭐 이렇게 재개발하다 불나면 일부러 불질렀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참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당황해요. 노래한 것도 이미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추진도 사실이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네로의 문제는 뭐랄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위선이 아니라 자기 환경에 좀 알맞게 처신해야 돼요. 사실 네로가 황제인데 매일 궁중에 가서 노래하고 연극하고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네로가 황제였을 때 로마는 평화식이었고 전성기였기 때문에 로마 자체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네로가 처음에 인기가 좋았어요. 왜? 황제가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무슨 이벤트하고, 네로처럼 이벤트를 많이 한 사람이 없대요. 맨날 축제하고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탈권위적이고 소통하는 사람이죠. 사실 뭐 요즘은 지도자가 다 말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갖고. 근데 만약에 뭐 누가 선거 나왔는데 난 그런 거 안 해. 니들이나 해. 난 딱 여기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럼 표가 아마 당장 20%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바쁘잖아요. 막 가서 춤추고 막 이러고. 우리들은 그걸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 네로가 사실은 로마 황제 중에 인기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나중에 네로가 폭군으로 물려 죽은 다음에도요, 네로의 무덤에는 항상 꽃이 있었대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네로를 좋아했던, 그러니까 연예인 좋아하는 똑같이 누군가의 연예인 좋아하는 팬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네로가 정말 그런 극장에서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로마를 버리고 그리스에 가서 몇 달씩 살면서 공연하고, 그리고 맨날 경연대회 나가서, 요즘 나가서 이런 데 나가서 하고, 처음에는 공정하게 하다 나중에 맨날 1등을 네로를 주니까 좀 자제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맨날 나가서 뭐 모든 콩쿨 대회를 휩쓸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평화롭고 즐거우니까 그런 네로를 좋아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꼭 정치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인데 세상의 환경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좀 보편적인 걸 따라가야 돼요. 너무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게 그런 건데 이 양반이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인기 좋고 다 좋았는데 화제가 나니까 그 불 보고 노래한 거는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이 노래하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고 했을 때 이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어필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동시에 화제가 나고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그 네로의 이미지가 굉장히 반감으로 와버립니다.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강남 스타일로 놀 땐 좋았는데 강남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뭐 한 100년쯤 지나서 거꾸로 여기가 빈민가가 됐다고 쳐봐요. 여기서 강남 스타일 얘기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감 오겠죠. 이제 그런 식의 거부감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로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는 데는 자기 나름의 업보 또한 그게 거기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가요. 여기서 네로가 또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방금 말씀드린 한 가지로 살면요. 당해도 대책이 거기서 나와요. 너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벤트에 너무 취해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만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이벤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동안 영화에 많이 나왔던 이제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씌우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불질렀다는 게 처음에 먹혔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이벤트를 좋아하는 데다가 사람들의 지금 굉장히 정말 이 재난을 당해서 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풀어주려면 굉장히 자극적인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 모아놓고 이제 온갖 학살극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코바디스나 그런 영화에 그런 게 많이 나왔지만 영화는 19금으로도 나올 수 없는 너무 잔인한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 장면을 저도 지금 이게 조금 촬영하느라 내용을 다 말을 못 하겠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잔혹한 이벤트를 벌려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를 보고 즐거워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이벤트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라고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걸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저런 잔인한 짓을 할 인간이면 충분히 도시에 불을 싸지르겠다는 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 노래 한 곡 하기 위해서 로마를 불태웠다고 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니? 그런데 콜로세움에서 그런 짓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 저런 짓을 할 사람이면 충분히 그 짓도 하겠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정치적 문제, 동생을 죽였던 거, 뭐 어머니 죽였던 거, 자기 부인 죽인 거, 이런 어떤 정치적 문제로 벌어졌던 일들 그런 것까지 다 들고 나오면서 결국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네로가 황제에 쫓겨나게 되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로 믿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아니다, 네로가 그때 불타는 여기서는 잘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네로가 불 지른 게 아니고 그날 그렇게 안 했다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불타는데 사람도 구하고 그거 다 쇼지. 그럼 더 의심해요. 황제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했다. 제가 왜 구했겠냐. 지가 불 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정황 증거로 때려 맞추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음모론에도 못 벗어납니다. 뭘 해도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그렇게 네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거짓말의 역사가 되는 네 번째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단순화하고도 비슷한 건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편견과 상식이 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네로의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어떤 인간의 문제에 대해 사람이 조금만 합리적이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거 한다고 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은 알 수 있는 일인데 많은 분들이 사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알기를 많이 알아야 돼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비법이 있지만 솔직히 단어 모르고 영어를 잘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단어를 100만 단어를 외울 필요까지 없겠지만 2000단어도 안 외우고 영어를 잘하게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편견과 실수를 모면하는 길은 사실은 상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 상식을 많이 쌓는 가운데서 인간에 대한 지식도 좀 똑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편견과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면, 이 네로 파트의 제목이, 아까 이 그림을 보시면 네로가 이게 하고 있는 게 그 고대 유명한 악기 리라잖아요. 근데 책을 보면 이 책의 원래 타이틀이 네로가 과연 바이올린을 켰을까예요. 그래서 저도 그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무슨 저기 오해가 아닌가, 뭐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거 쓴 양반이 나름대로 좀 짓궂어가지고 좀 여러분 있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16세기에 만들어졌다. 근데 어떻게 네로가 바이올린을 켰겠느냐. 근데 이게 아마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예의가 넘겨가다가 일반 사람들한테 네로가 바이올린을 켰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독자들한테 조금 자극적인 발언인데, 바이올린이라는 거를 어떻게 로마 시대에 켰냐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식으로 전파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독자들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의외로 우리들이 상식에 구멍이 많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고추장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그럽니까? 외국인들, 요즘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선수들 보고요, 한국 살면서 제일 귀찮은 게 뭐냐 그러면 꼭 와서 매운 거 잘 드세요 그런데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매운 거는 한국 사람만 먹냐고요. 더 웃기는 것이 고추는 17세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대중에게 보급된 건 18세기예요. 우리가 매운 거 먹은 지는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매운 거의 원산지 멕시코 사람 보고도 매운 거 잘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멕시코 수녀님이 있었는데 아주 미치겠대요. 수녀님이 화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양반이 어느 날 그러는데, 멕시코 고추가 한국 고추보다 훨씬 맵대. 멕시코 음식이요 한국 음식보다 훨씬 매워요. 근데 저보고 맨날 와서 매운 거 잘 드시네요. 한국 사람 다 되셨는데 하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매운 걸 자기들만 먹는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 죽겠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추가 18세기에 들어왔다는 건 다 알아요. 의외로 다 알아요. 하도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갖고. 그러면서도 매운 거 못 먹으면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매운 거 못 먹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는 요즘 애들이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막 한국 사람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걔들이 국가의 민족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런 거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뭐 네로가 바이올린을 켰다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스스로도 쏟고 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 겨울에 어디 외국에 좀 가려고 지금 팀 짜서 여행 준비하고 있는데, 가려고 인터넷에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행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보다 좀 이렇게 떨어지는 데를 가면은 늘 교통 문화가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분이 아주 재미나게 썼어요. 막 그 나라의 교통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써놓고서 해석을 또 다 달아요. 이 사람들은 더운 지방에 살아서 이런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철학이 굉장히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고 자연 친화적이어서 이런 것 같다. 막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한국의 60년대 우리도 다 그랬어. 그럼 우리는 열대지방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분이 해석한 건 다 안 맞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주 그냥 꼬박꼬박하게 달아놨는데, 내가 볼 때는 한국도 똑같아. 그 중에 전부 그대로 다 했어. 그런데 요즘 이제 세대는 그런 걸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전혀 다른 문족, 다른 문화권의 이야기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상식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편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거는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이라도 좀 미루어 판단할 수 있어야 지식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지식을 모아서 인간이라는 게 좀 이렇다는 걸 알아서 내가 모르던 지식이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단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좀 모르는 지식이라도 어떤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다, 사회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어떤 좀 보편적인 인식을 가진다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마라톤, 올림픽 할 때마다 마라톤 합니다만
마라톤 할 때 보면 마라톤의 기원이 뭐냐?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하고 마라톤 전투에서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병사가 이제 전령으로 선발이 되고 막 열심히 뛰어와서 저기 아테네에 들어오면서 뭐 완도라 보안도라 이겼노란가 뭐 하여간 그러고 그건 카이사르가 한 말인가? 하여간 멋있는 말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어릴 때 좀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튼튼한 전령으로 뽑힐 정도로 달리기 잘하는 병사가 40km 뛰고 죽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배워서 40km 뛰어라 그러면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또 지금하고 달라서 이제 내내 걸어 다니고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서울서 부산까지 최고 기록이 5일 만에 주파를 해요. 심부름 달 뛰는 양반이. 그렇게 가고 뭐 백리길 이런 거 그냥 확 뛰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한 400km도 아니고 40km 뛰고 죽었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잖아요. 아무리 흥분해서 뛰었다고 그래도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아무도 의문을 안 가져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병사가 40km를 뛴 게 아니라 전투에서 마라톤 전투 때 이겼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군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육군이 여기 남아있고 해군이 배를 타고 지금 아테네가 텅 비었기 때문에 상륙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군대가 거기 있는 보병을 격파했는데 지금 아테네는 무방비 도시예요. 그리고 쟤들이 지금 상륙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병사들이 완전 무장한 채 구보로 40km를 뜁니다. 그래서 당시 배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바람 이런 건 못하면. 페르시아군이 쭉 돌아서 항구에 상륙하기 전에 40km 지점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영적인 얘기인데 전투를 마치고 피곤한 병사들이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완전 무장했는지 이거 벗어갖고 노예들이 들었는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40km를 뛰어서 페르시아군이 상륙하기 전에 항구에 도착해서 진을 딱 칩니다. 그걸 보고 페르시아군이 상륙을 포기하고 돌아가죠. 사실은 이게 훨씬 더 극적이고 멋있는 얘기고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왜 죽었느냐. 20세기 들어와서 올림픽을 만들 때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1차 대전 끝나고 정말 이 각국의 젊은들이 모여서 총칼을 벌이고 스포츠를 겨루자. 이렇게 해서 올림픽을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좀 짜릿한 이벤트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사실요, 이게 평화의 제전이 아니라 싸움의 제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막 축구하면 죽여 살려 하고 응원을 하는 데다가 뭐 권투, 뭐 펜싱 이런 거 하면 이게 죽여 살려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감정이 더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짜릿한 이벤트가 필요했어요. 그때 누가 마라톤 그 스토리를 가지고 40km를 뛰자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그 과정에서 왜곡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평화의 제전을 군대가 40km 행군해 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평화의 제전이 아니라 군사행동, 마라톤이라는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 육군의 구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을 다시 뒤졌더니 그날 뛴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그 친구는 승전보를 알려주려고 뛴 게 아니라 스파르타로 원군을 청하려고 뛰었어요. 걔가 아테네 최고의 달리기 선수였는데 스파르타까지 250km를 이틀인가 만에 주파합니다. 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틀 만에 주파해서 와요. 스파르타의 원군이 며칠 날 오기로 했다. 그 친구가 뛰었는데 이게 안 죽으면 좀 감동이 안 되니까 그 친구로 대체를 하고 200km를 뛰고도 끄떡없는 사나이를 40km 뛰고 돌아가신 거로 바꿨죠. 그러나 어떻게든 그렇게 돼서 마라톤 올림픽에 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얘기도 우리가 조금만 인간에 대해서 알고 보면 40km 뛰고 누가 죽어요. 물론 죽는 애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 한국군 웬만하면 40km 다 뜁니다. 아무 소재나 불러놓고 뛰라고 해도 웬만하면 뛰어요. 좀 이렇게 아침에 좀 뛴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았더라도 인간과 사회에 대해 조금만 합리적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갈릴레오인데 그 유명한 얘기, 갈릴레오가 재판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옛날에 누가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중례사내하고 걔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나오는 놈이 돌아서자마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으면 그 도로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선생님도 앞에서 욕하는 것보다 뒤에 돌아가서 욕한 사람이 더 많이 맞아요. 갈릴레오가 노골적으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을 리도 없고 그 말은 입으로 쫑알쫑알 했으면 누가 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후대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갈릴레오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이건 좀 지식이 필요한데 처음에 이 지동설하고 주장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잖아요. 코페르니쿠스 직업이 신부예요. 지동설이나 이런 계산이 카톨릭계 내부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그걸 가지고 당시에 갈릴레오한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겠냐. 그 종교 아무리 카톨릭이 강해도 아무나 붙잡아 놓고 사형 선고 내리고 그게 되겠느냐. 또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떤 뭔가 종교 집단을 이렇게 할 거라는 환상 속에 나오는 건데 사실 갈릴레오가 고발당한 거는 지동설 때문에 고발당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술가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뭐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들은 사교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꼬도 잘 안 갖고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나한테 돈 안 꿔줄 거야. 내가 뭐 난 지금까지 살면 돈 꿔줄 거 없으니까 돈꼬도 좀 안 갖고 하여간 사교성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가다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친구들한테 고발당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이 또 이렇게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편견과 상식에 부족하고 연결된 소위 성급한 일반화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인간에 대한 오해가 가장 잘 일어나는 게 소위 성급한 일반화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다라는 거하고도 비슷한 건데 제가 옛날에 광해군 연산군 뭐 이거 갖고 이렇게 책소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에 좀 거짓말 이런 아니 뭐랄까 역사에 잘못 알려진 얘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날 질문 자체를 하려고 온 거예요. 연산군이 사실은 착한 왕인데 이렇게 쫓겨나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악명이 뒤집어 씌워진 게 아니냐. 광해군이 사실은 훌륭한 왕인데 이게 악명이 뒤집어 씌워진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려고 또 그런 기대감을 하려고 왔어요. 이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게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딱 명확하게 좀 얘기해 달래요. 연산군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아니 세상에 좋은 왕하고 나쁜 왕으로 딱 나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물론 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천사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캐보면 뭔가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사와 악마의 사이에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역사적 인물한테는 자꾸 그런 걸 안 하고 일반화를 시켜요. 아까 말씀드렸지 네로가 평소에 안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불 속에 뛰어들어가 구하리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왜곡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극단적으로 평가를 바꾸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갱 알카포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또 미워하는 글도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족한테는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오는 그 갱은 집에 가서 가족 부인을 두드려 패고 아들을 두드려 패야만 갱이냐고요. 갱도 걔한테도 잘하고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갱도 아무나 다 두드려 패는 게 아니에요. 지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그래야 또 그게 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한테 잘했다라는 걸 안 믿어버리거나 저 악랄한 갱이 저럴 수가 있겠냐. 아니면 누군가 뭐 어떤 우리가 악랄한 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개가 다친 거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이제 보니 저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참 착한 사람이구나. 자꾸 이렇게 넘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서 소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해. 역사가 정말 거짓말을 안 해도 사람들 스스로 믿어버리는 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소위 일반화되면서 우리들이 자꾸 쏘가 넘어가게 되고 쏘가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와 문제,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잉카 제국을 아즈텍 왕국을 점령했던 코르테조. 이 사람 아주 잔인한 걸로 유명합니다. 뭐 인디아 엄청나게 학살하고 뭐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좀 검은 무슨 나라인가에서 엄청나게 학살한 날이 있어요.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또 인디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이 사람 부하 중에는 살인이 취미가 돼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사람 죽이고 다니는 부하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오히려 코르테즈가 걔를 통제하고 인디안 학살을 못하게 막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막 화내요. 당신이 왜 그런 사람을 변호하느냐. 이거는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느 침략 군대가 항상 죽이거나 항상 도와주는 군대는 없고 코르테즈가 그날은 학살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또 학살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양심에 찔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학살을 하면은 인디언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 통치를 위해서는 학살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도 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두 가지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학살하고 어느 마을에 가서 보호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미군하고 누가 더 학살을 많이 했느냐. 막 독일군이 더 많이 했다. 미군이 더 많이 했다 갖고 싸워요. 근데 더 극악한 분은 미군은 학살 하나도 안 하고 독일군만 학살했다. 아니다! 독일군은 학살 안 하고 미군만 학살했다. 또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정말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이런 거를 겪다 보면 무리한 행동들이 나와요. 그런 것이 나오지. 그러니까 전쟁이 비극적인 거죠. 물론 그것이 조직적으로 자인되는 경우도 있고 충동적으로 자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보통 사람들은 되게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전쟁이 주는 비극과 어떤 그런 분석을 해야지 그걸 떡 둘로 나눠 갖고 어느 나라 군대는 학살을 아주 쉽게 할 거다. 어느 나라 군대는 학살을 아주 조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그러나 또 세계 전쟁이 나보면 늘 그딴 식으로 이제 프로파간다가 가요. 예를 들어 나폴레옹군이 스페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본 고야라는 스페인의 국민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군이 한 학살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그것도 19금이에요. 보통 저기 하도 끔찍해서 어디 저기 전시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나폴레옹 군대는 학살만 했느냐. 나폴레옹 군대도 가니까 스페인 게릴라들이 잡으면 또 분노하니까. 어쨌든 간 해서 또 막 그 또 끔찍한 짓을 합니다. 그것도 나폴레옹 군대 살아도는 사람 스페인 사람들이 저지른 그것도 끔찍한 거에 대한 얘기만 해요. 결국 전쟁은 모두가 피해자인 거죠. 사실은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싸워요. 니네가 나쁜 놈이지. 니네가 학살범이지 이러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인간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또는 국제관계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과 상식의 부족 채워야 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정말 일반화를 하는 게 위험합니다. 항상 인간은 다양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반응한다.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허상들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또 하나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한 경험, 자기가 배운 지식을 어떻게든 써먹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데 하여간 뭐 그렇지 않으면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내가 겪은 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지식을 갖고 자꾸 이렇게 단정을 하고 거기에 자꾸 권위를 부여하고 싶어 하고 사실은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지식을 모아서 내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결론 가지고 어떤 자기 만족을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드라마 작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 역사를 속인 위대한 거짓말에 이 책엔 안 나왔지만 정말 이 책에 빠진 게 아까운 사람이 링컨입니다. 왜냐하면 링컨에 관한 일화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적당히 말하지만 하여간 링컨에 관한 얘기는 정말 사실이 없어요. 사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많은지 거의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링컨의 유명한 게 뭐 밤마다 기도했다. 링컨의 기도문도 있어요. 내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고 같은 미국 국민이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 싸우는데 그래서 뭐 오늘 어쩌게 저쩌게 하시고 밤마다 기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감동을 받는데 링컨은 무신론자였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링컨이 기도했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거는 이제 인간에 대한 해석의 오류도 아니고 편견과 상식에 대한 오류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본연적인 어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모순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타락하고 안 좋고 항상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변명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항상 무언가 내 주변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게 아니 그렇다고 뭐 주변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회 문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 문제를 얘기하고 모순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내가 핑계가 되어버릴 때는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에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돌아보면 아름답다. 그런데 그것도 냉정하게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도 왜 사람이 저런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할까를 찾아야 되는데 감상적으로 접근한다고. 아,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다. 거기서부터 위로하는 이야기가 싹 트여. 저는 왜 링컨이 기도한다고 생각했을까? 사실 내전이 벌어져서 정말 친구가 적이 되고 이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갈등을 갖고 특히 전쟁을 지도하고 리드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하고 갈등할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의외로 정치 권력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거기 못 있지. 그냥 우리의 위로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를 하는데 중종 부인이 신씨예요. 근데 이 사람, 이 아버지가 연산군이 가장 있을 때의 그 실력자입니다. 그러니 중종 반정이 왕이 됐는데 왕비가 연산군 연산군 반정 날 때 죽인 2명의 대신 중에 1명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왕비가 되면 반정 세력한테 복수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서워서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인을 이제 새로 얻게 하죠. 그 신씨인데 그 신씨가 지금 저 을지로 종로에서 저 동대문 그 사이 길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북한산에 치마바위라는 전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맨날 빨간 치마를 중종이 보라고 걸었다고 지금도 북한산에 가면 치마바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중종이 첫 부인을 잊지 못해서 굉장히 애절해했을 거라고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다 자기들의 생각인 걸지도 몰라. 왕도 이렇게 첫사랑을 그리워한다. 근데 중종은 신씨를 한 번도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왕쯤 된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아깝질 않은 거지.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부인이야 또 얻으면 되는 건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옛날 그 왕 입장에서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기가 왜냐면 이걸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구슬이 몇 개 없는 사람은 구슬 1개를 아까워하고 잃어버린 구슬을 아까워하지만 구슬이 1000개만 개인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근데 이건 내가 뭐 중종이 악하다, 뭐 남자는 도둑이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입장은 서민의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과 어떤 그 판단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찾으려고 안 하고 그냥 어떤 자기 감상에서 이런 걸 막 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문학을 비난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문학은 문학으로 즐겨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것은 절대 현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치적, 역사적 행동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 남는 결단 이런 것은 어떤 선한 양심이나 도덕, 감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걸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철저하게 개인의 욕망 또는 비전 또는 어떤 개인의 능력 그 사람의 상황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리더가 너무 감상적이어도 리더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 우리의 감상의 세계는 굉장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유명한 와이어트 어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보안관. 서부곡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아는.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OK 목장의 별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와이어트 어프를 영어로 만들었던 이 OK 목장인데 이 얘기는 요즘에는 케이블 TV 같은 데 많이 나왔어요. 이제 많이 밝혀졌는데 OK 목장의 결투 자체가 사실은 이게 또 뻥인데 OK 목장이 목장이 아니에요. 그냥 말 갈아타던 조그만 공터예요. 저기는 지금 관광지가 돼 있으니까 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 톰스톤이란 마을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조그만 마을인데 원래 이제 주민 다 떠나고 그냥 관광지가 되고 버티는데 조그만 마당 같은 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보안관도 아니에요. 보안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보안관 선거에 나가고 싶어 했던 후보예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경찰을 잠깐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보안관이든 경찰이든 다 그냥 이거 하고 깡패하고 구별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카우보이가 원래 소도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훔쳐와갖고 이쪽에 목장에 팔아먹고 그래서 당시 이 미국 여기 남쪽에 있던 목장주들은 다 장무랩이고 이게 주로 한국 자기네 나라 목장에서 훔쳐오면 안 되니까 멕시코 넘어가서 훔쳐갖고 여기 팔고 그냥 이러고 다들 살던 그런 험하던 시절의 얘기죠. 그러니까 보안관이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그냥 보안관 달았다가 또 때문 강도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험악하게 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사람들은 어떤 선과 악을 나누고 사회의 어떤 고통을 전가할 영웅 또는 어떤 악당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와이어토프, 제시 제임스 이런 사실 그냥 강도일 뿐인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가 뭔가 로망을 불어넣고 싶어 하지.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 이런 게 심해지면 이거는 낭만으로 끝나지만 스탈린이 러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죽였냐지만 당시 사람은 어쨌든 죽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숙청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믿어요. 정상적일 때는 안 믿지만 어려울 때는 믿습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저런 시대가 와서 스탈린의 숙청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머리에 뿔이 나거나 뭐 눈이 뻘겋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사회가 어려워지고 위기에 몰리면 그럴 때 뭔가 선동이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그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음모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세상에 판을 치잖아요. 이게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프리메이슨의 음모론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저도 제정 러시아 때 유대인들이 주로 저항 조직을 많이 결성하니까 그때 만들어낸 가짜 문서인데 이게 그냥 뭐 지금도 허건날 전 영화에도 잘 나오지만 온 세계에 뭐 음모론으로 돌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가고 그런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하고 똑같아요. 내 몸에 균이 있는데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굉장히 굶거나 병이 들면 이게 그냥 나를 덮어 씌울 뿐 아니라 옆 사람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사회를 극악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좀 죄송한데 이게 사진이 낙타가 6마리가 있고 뒤에 저쪽에 한 명 있고 이쪽에 한 명 있는데 누가 이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잘 안 나와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뭐 제가 다 할 수가 없었겠는데 라세터라는 양반인데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이 양반이 호주에 살던 그 키도 작고 서양 사람인데 160cm 정도밖에 안 되고 똥똥하고 그런 사람인데 좀 닥치는 대로 뭐 광부도 하고 한때는 군인도 하고 목수도 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항상 이게 좀 심했다는군요. 뻥이.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 갔다 와서 자기가 뭐 비행기 조종사 했다고 그러는데 비행기 조종사는커녕 뭐도 안 해본 사람인데 군대에서도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산만하고 뻥이 심해서 도저히 군인으로 쓸 수 없다. 그래갖고 쫓겨난 사람인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광산 노동자 이런 거 하면서 호주 광야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서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특히 여자들이 많이 밀어가지고 여자들은 바람도 굉장히 많이 폈대요. 그래서 그분 딸이 나중에 인터뷰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뭘 믿고 그렇게 많은 여자애들이 넘어왔는지 정말 신기하다고. 하여간 바람도 참 많이 피고 하여간 그랬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이게 커져가지고 정말로 후원을 받아서 탐험대를 조직해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반이 광야에 들어갔다 죽어요. 이제 길을 잃고. 그런데 그게 좀 파란만장한데 같이 갔던 탐험대들이 같이 가다가 헤어지고 이 사람 혼자 남아서 하다가 아까 그 낙타를 혼자 끌고 가다가 낙타들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한참을 살다가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민가를 찾아서 걸어 나오다가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굶어서 죽었는데 한참 뒤에 이제 구조대가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옆에 편지와 일기가 잔뜩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죽는다면 그 많은 황금이 무슨 소용인가. 그 황금을 결국 이렇게 버리고 묻어야 되나. 동굴, 그 사람이 이제 그 글을 보고 추적을 동굴에 갔더니 그 동굴에 막 벽에도 써놓고 글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도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정말 이 황금을 찾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갈 수 있는데 황금이 이렇게 하면서 아내한테 결국 황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인데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황금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가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만 잔뜩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 그래가지고
간간히 찾으러 간대요. 뭐 루트로 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진짜 황금을 찾고 있는 것처럼 부인한테 편지까지 쓰고 가족한테 유서까지 남겼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거짓이냐 진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면 그쯤 됐으면 막 후회를 하고 국가 민족한테 죄송하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과연 저렇게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을 이제 탐험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가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이렇게 막 하다가 광야를 헤매다가 찾았다.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는 그 광야가 엄청 넓잖아요, 땅이.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그런 인디아나 존스 같은 사람이 팀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며칠을 가다가 이 사람들이 모두 얘가 거짓말장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얘는 소위 우리가 알지만 요즘에 TV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정글 생활 해본 적이 전혀 없다는 걸 그 사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얘는 이런 데 와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애라는 거야. 근데 이런 애가 무슨 지 혼자서 몇 달을 어떻게 되고 금을 찾아. 그래서 사람들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일을 맡겨봤더니 얘는 속지 말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가 쏘갔다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얘 혼자 남았는데 자기 혼자 가겠다고 막 하다가 아까 그 낙타 가진 어떤 사냥꾼을 만나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가다가 이 사냥꾼 호키하고 같이 다녔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얘 도저히 얘는 가만히만 이 정글 생활을 정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황야 생활을 안 해본 애다. 내가 또 쏘갔구나. 떠나버리는데 미안하니까 낙타 2마리는 죽일 수도 없으니까 낙타 2마리만 주고 갔다가 낙타를 잃어버리면서 죽게 되는 게 이제 스토리예요. 하여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몇 년 전에 왜 자기는 끝까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형 선고 당했죠. 그 사람 때문에 사형 폐지 논란도 크게 불어났고 교황도 탄원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거 좀 오래전 얘기인데 나중에 그 DNA 때문에 그 밝혀졌는데 진범이 맞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억울하다. 타임즈인가도 실렸어요. 교황이 다 탄원서 보내고. 그때 교황이 한 말이 인간은 죽을 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도관들이나 만나는 분들은 하는 말이 사람은 죽을 때 거짓말을 더 많이 한대. 절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의외로 죽을 때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죽는 마당에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 또는 아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 또는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다. 사실 우리가 속는 게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역사를 속인 뭐 거짓말 그랬지만 사람을 제일 많이 속인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설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오판과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얘기를 마지막에 넣었던 건 이 필자분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도 선하지 않고 누구도 선하지 않고 누구도 거짓말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농담을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어떤 오류를 우리들은 믿고 사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이 20년, 30년 가도 학설을 안 바꿔요. 자기가 분명히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도 안 바꿔요. 심지어 제자도 못 바꾸게 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역사를 보면요. 뛰어난 학자일수록 제자는 별로 못 커요. 그 3세대 제자 때 가서 뭐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그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대개 자기 제자가 자기 틀렸다는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3세대에 가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발전하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속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고 세상을 진리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